네, 제 6강기죠. 사물인터넷 융합기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기술에다 결합해서 사물인터넷을 조금 더 좀 뭐라고 할까요? 그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저 빅데이터라고 하는 사실 실제로 사물 인터넷을 하는데 가장 이 사물 인터넷 분야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그 요소가 되는 그런 기술 분야가 이 빅데이터 기술 분야죠. 센서를 통해서 획득한 수많은 정보들을 이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잘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정렬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석된 기술을 그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런 저장소를 통해 보관하고 있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클라우드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물인터넷 모바일이라고 하는 기술은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LTE 기술이나 와이파이 또는 5G 기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모바일 이동통신 관련된 그 기술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모바일은 이동통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수많은 디바이스들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통신 기능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통신망을 통해 이런 디바이스들이 수집한 정보들을 서버에 전달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 필요한 기술이 이제 모바일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모여진 정보를 잘 가공을 해서 응용이나 또는 사용자,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알맞게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그냥 망라해서 지능정보기술, 즉 예를 들면 인공지능 같은 그런 기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강화학습을 한다든지 딥러닝을 한다든지 머신러닝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능정보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차시에 중점을 두고 학습할 부분은 이제 빅데이터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은 기존에 연결되지 않은 그런 새로운 환경 요소, 디바이스들 간에 약 99%가 새롭게 연결되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사람과 사물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이 사물인터넷을 통해 정보화 된다 하는 거죠. 디지털 정보화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연계된 기록들이 데이터로 인식이 되고 이 데이터를 수집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그 기술이 꼭 필요한 기술이죠.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 가치 있는 정보로 가공이 된 후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응용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빅데이터 하면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소셜 데이터 그리고 수많은 센서들이 생성하는 실시간 정보 또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이 아주 단시간에 그리고 실시간에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많은 비즈니스 영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빅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립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은 다양한 학습 기회나 과목을 통해서 뭐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다루는 그런 교과나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시간을 위해 조금 양보를 해서 간단한 개요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 하면 기존 방식으로는 어려운 수집, 저장, 검색, 그리고 분석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분석을 하고 용이하게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이 모여지는데요. 보통 테라바이트, 수천 테라바이트의 크기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어떤 형식을 갖고 수집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없는 영상이나 음성 같이 어떤 정해진 틀이 없는 그런 데이터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발생을 해서 생성돼서 이것이 유통되고 그 다음에 이용되는 데까지 이 기간이 그전에는 굉장히 길었다면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예요. 좁은 의미로는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국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더 넓게 보면 이런 빅데이터를 관리 분석하기 위한 인력이나 조직, 기술까지도 포괄해서 빅데이터 분할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우리가 3V라고 하는 볼륨, 베라이어티, 그 다음에 벨로시티 이 세 가지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확장을 해서 어떤 밸리데이티나 아니면 베라시티, 그 다음에 밸류, 그 다음에 비저빌리티라는 이런 7V까지도 우리가 폭넓게 빅데이터의 영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빅데이터의 속성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빅데이터가 그러면 우리 사물 인터넷에서는 왜 중요하냐 하는 거죠. 자, 빅데이터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전에 관리되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까지도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가치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업무에 포함을 시켜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측하는 능력이 훨씬 필요해진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잘 활용한 부분이 이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걸 활용을 했었죠. 아마 2012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 이 사람의 유권자들에 대한 동향을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굉장히 빅데이터가 유용한 도구가 되겠는구나 라는 것들을 부각시키고 인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지난 전 대통령이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활용을 하면서 이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는데요. 자,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정형화된 수치 자료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세상각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이전의 비즈니스 성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팩트 중심의 그런 다처 분석 처리를 했는데요. 빅데이터 환경이 되면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포함을 해서 어떤 이상 징후, 그 다음에 미래 예측까지도 가능하도록 했고요. 문자나 영상 데이터까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SNS나 즉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넣는 키워드, 검색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이 시간에는 어떤 데 관심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CCTV 영상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통계 중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했습니다. 자, 하드웨어 차원에서도 기존에는 비교적 고가의 저장 장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보관하는 것 중심으로 기존 분석 환경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그런 비용과 효율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한 그런 빅데이터 분석 환경이 이제 갖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나 저장 장치를 구입하지 않아도 이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나 분석 방법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기존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RDBMS, 이거 이제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DB를 매니지먼트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RDB를 구축을 하고, 이 데이터베이스,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하드 디스크에 보통 구축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찾을지 참 사용자들은 난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쉽게 찾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DBMS예요. 그 다음에 통계 패키지를 많이 이용했죠. SPSS나 SAS 같은 통계 패키지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채굴하는, 데이터 마이닝하는 기술들을 중심으로 분석이 됐고, 여기에 이제 머신러닝이나 널리지 디스커버리 같은 이런 적용 기술들이 가미가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 빅데이터 환경으로 옮겨오면서 오픈소스 형태의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드비나 노에스큐엘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통계 솔루션, 그 밖에 오픈소스 통계 솔루션이라고 하는 R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마이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하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오피니언의 온라인 비즈니스 분석을 하는 거죠. 오피니언 마이닝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인공지능에 의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감성까지도 센티먼트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감성 분석, 감정까지도 이렇게 분석하는 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속성, 앞에서 뭐 3V니 7V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초기에는 3V 중심으로 빅데이터의 특성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엄청나게 자체 양이 많다. 그래서 크기가 큰 데이터, 볼륨이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른 데이터, 벨로시티, 그 다음에 그 속성이 다양한 데이터, 즉 데이터가 문자면 문자, 수치면 수치, 이렇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 안에 멀티미디어적인 성격을 갖는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에 주목을 한 거죠. 여기에 이런 것들이 적절히 융복합되면서 가치를 더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밸류라는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이러다가 그래서요, 지금 뭐 다양성과 속도, 데이터의 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을 반영을 해서 이제 양적인 면에서는 뭐 수 기가 단위가 아니라 이제 테라 단위의 그 데이터들이 모여지고 정리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양성도 정형화된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이것들이 다 포함된 것, 이런 것들까지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일괄 처리해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그런 속성을 갖는 데이터들도 있지만 또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들도 있는 거죠.
자, 먼저 볼륨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데이터의 양을 말합니다. 근데 이때 데이터의 양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크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라는 것까지도 의미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 시간 안에 처리할 만한 양인가?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도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것의 빅은 사실은 이 사이즈, 볼륨하고 굉장히 큰 연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1분 동안 생성되는 데이터 양을 비교를 했었습니다. 2015년도 기준인데요. 유튜브는 100시간 분량의 비디오가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단 1분 동안에요. 지금은 2020년이에요. 2015년보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증가 속도는 그냥 곱하기 n이 아니라 n승만큼 올라갔을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사이 5년 동안 개인 방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서비스되는 유튜브에 올려지는 아마 이 비디오 양은 훨씬 많아졌을 거예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2015년도에 1분당 400만 건 이상의 검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페이스북에서도 330만 건의 컨텐츠가 공유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는 약 20만 건 정도의 앱들이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서는 13만 3천 건 정도의 온라인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메일은 200개 넘게 단 1분 동안 2억 개가 넘는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량이 2015년도 기준으로 약 157만 기가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은 빅데이터의 속성, 즉 이 볼륨이라는 속성 측면에서 데이터를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많은 양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데이터의 처리가 그만큼 중요해진 거죠. 빅데이터는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하고 이것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단일 CPU를 가지고 분석하는 이런 슈퍼컴퓨터 수준이 아니라 이래서는 힘드니까 이제 분산 컴퓨팅 기법이 적용이 됩니다. 기존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또 데이터 분석하는 이런 어떤 솔루션들을 에서 기존에 있던 BI나 DW 같은 그런 솔루션을 소화하기가 어려운 만큼 데이터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부피가 큰 데이터를 그린플럼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아파치 하둡 기반의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보관을 합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미리 정해진 스키마, 어떤 구조를 포함을 하고 있어서 이 구조에 의해서, 스키마에 의해서 규칙적이고 느리게 변화하는 데이터 집합을 저장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는 잘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반면에 아파치 하둡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는 데이터 구조에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다수 서버에 걸쳐서 분산 컴퓨팅 환경을 제공해주는 하둡을
하둡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의 분산 파일 시스템인 HDFS라는 것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다수의 컴퓨팅 노드에서 데이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치 하둡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 클라우딩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벨로시티, 볼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버라이어티라고 하는 다양성에 대한 얘기예요. 빅데이터는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는 다르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정형화되지 않은 아니면 형태가 없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내야 됩니다. 최근에 그 어떤 판매 데이터나 재고 데이터 이런 구조화되고 정형화된 데이터 이외에도 많은 텍스트 데이터나 위치 정보나 센싱 데이터나 동영상 데이터, 그러니까 CCTV가 획득하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는 어떤 틀을 갖고 있는 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틀이 아예 없는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적절한 틀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반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빅데이터의 속성, 3대 속성을 얘기했죠. 볼륨과 다양성, 그리고 속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앞에서 1분당 2015년에 수천 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얘기했는데, 이제 테라바이트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펜토나 엑스트라 같은 이런 데이터 시대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다양성도 고객 신상 데이터나 매출 데이터 같은 정형 데이터만이 아니라 동영상이나 음악, 문자 메시지, 게시물 이런 또 위치 정보 이런 비정형 데이터까지 데이터의 형태가 엄청나게 다양화되고 있고요. 속도도 유통 활용 주기가 예를 들면 그전에는 수시간에서 그래도 넉넉하게 잡으면 몇 주까지도 이렇게 유통되는 시간 생명 주기가 있었다면 라이프 타임이죠. 라이프 사이클이죠. 요즘은 분초를 다루는 그런 단위로 이렇게 훨씬 빨라졌습니다. 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솔루션을 가지고 비교적 쉽게 보관하거나 분석, 처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러분 주문을 하신다 하면 반드시 어느 온라인 쇼핑몰을 가도 비교적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고객의 이름, 그 다음에 연락받을 연락처, 배송할 배송지 주소, 그 다음에 결제 정보. 이것들은 필수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주어진 틀에 여러분들한테 요청하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응답을 해주면 차곡차곡 쌓여져요. 이렇게 미리 생성되어 있는 테이블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테이블들은 고정된 필드, 이 필드라는 것은 주소라는 속성, 이름이라는 속성, 주문자의 이름이죠. 연락처라는 속성, 이런 필드들로 구성이 되고요. 이 필드들은 일정한 형식을 갖는 레코드 단위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틀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내과,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일종의 필드고 속성이고요. 강남구, 강동구, 레코드, 강서구 이런 것들은 레코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강남구에 내과가 몇 개 있고 외과가 몇 개 있고 정형외과가 몇 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강동구에 몇 개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각
여기 지금 있는 10개의 구에 대한 넥과 통계를 합계를 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이 데이터베이스가 이루어졌었어요. 이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정형화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반정형 데이터는요, 고정된 필드로 저장되지는 않지만, 이런 XML이나 HTML 같은 메타데이터나 스키마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비정형 데이터는요, 고정된 필드로 저장되지 않은 고정된 필드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또 우리가 구글이나 또는 카톡 같은 것을 이용해서 주고받는 메시지, 그리고 블로그에 올리는 사진, 인스타나 블로그 같은 데 올리는 사진, 오디오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스마트폰 위치 정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동을 하시면은요, 여러분이 최초에 스마트폰 전원을 올려서 등록되는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 기지국의 위치 정보가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동하시면서 그 기지국 범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방문자가 돼서 여러분이 방문하는 기지국 정보의 위치 정보가 남게 돼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떤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스마트폰 위치 정보와 카드 정보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결제를 했다 하면 그 결제한 내역이 뜨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소지한 채로 이동을 하면 그것이 이동한 그 기지국마다 이 정보가 다 기록돼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동선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림에 보신 것처럼 왼쪽에는 이제 정형 데이터가 있고요. 가운데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는 세미 스트럭처드하는 반정형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세 번째 중요한 속성이죠. 속도입니다. 이 빅데이터에서 얘기하는 속도는요, 실시간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모아뒀다 필요한 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처리할 것이냐, 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즘 진짜 데이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조금만 한눈을 파면 금방 소멸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생성되자마자 이것을 저장하고 이것을 빠른 속도로 가공해서 유통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수집 분석하고 하는 이런 처리들이 매 순간순간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보로서 가치를 잃지 않고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때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즉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소비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소비하는 방식이 다르죠.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소비하는 방식, 이용하는 방식까지도 측정을 해서 원래 처음 이것을 생성했던 사용자에게 그 흐름을, 데이터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에서 이런 실시간 처리를 하지 않고 일괄 처리, 배치 처리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큰 규모의 저장 공간에
빠른 속도로 데이터의 값이 변해요. 너무 빨리 변해요. 이런 것들은 모아뒀다가 이 데이터의 흐름이 안정이 된 후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치 프로세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인데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어떤 내부 환경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이 분석 인프라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으로는 다양한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그 환경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용량을 충분히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다 수용하지 못하면 분석하기 어려워요. 그다음에 응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인간의 개입이 없이 자동화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빅데이터와 전통적인 어떤 비즈니스 데이터를,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죠, 이 기업형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분석할 수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자, 그렇다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1차원적인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시각,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 훨씬 가치를 높이겠죠. 그래서 이런 다차원 분석을 위해서 위치 기반 데이터와 소셜 미디어에 의해 생산되는 그런 사용자의 활동 데이터까지도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치 정보와 그 일반 사용자가 SNS상에서 활동하면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고객, 즉 사용자의 행동 패턴이나 선호도, 그리고 고객의 경험치를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고객의 상황 인지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기업들은 자사의 서비스나 제품에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획득되는 정보들을 빅데이터, 다양한 측면에서의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익히시게 됩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컴퓨팅 기술로는 어떤 게 있느냐? 빅데이터 시대는 당연히 그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해야 되겠죠. 근데 전통적인 송수신 방법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고성능 서버를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가공해서 그 결과만 그 요청하는 요청자 단말에 보내는 그런 방식,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이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저희가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는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의 저장과 분석을 위한 그런 저장 기술이 적용돼야 하겠죠.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 기술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고급 분석 환경을 구축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빅데이터는 얼마든지 오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분석하는 기술은 오픈하지 않고 있어요. 자,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보면요. 연관 규칙학습,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은 기존에는 얻을 수 없었던 속성을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알고리즘이죠. 일종의 분석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연관 규칙 학습은 특정한 성격을 가진 데이터 집합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연결되는 다른 성격의 데이터 집합을 찾아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A그룹, B그룹을 나누는데 이 A그룹, B그룹이 예를 들면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음료가 있다고 밀크죠? 어떤 음료가 있다고 쳐요. 이 음료와 연관되는 그런 데이터군, 직접적인 것.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우유를 만드는 우유 회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직접성이 높아집니다. 그죠? 근데 또 우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뭐 빵을 만드는 제빵 회사나 아니면 쿠키를 만드는 제과 회사 이런 경우는 우유를 원재료로만 씁니다. 그죠? 우유를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또 우유를 가공품 우유를 판매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판매하는 기본적인 물건은 따로 있는 거죠. 어떤 데가 있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햄버거 회사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같은 데서 우유를 직접 만들거나 원재료를 이용해서 가공한 식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우유를 사다가 공급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양파에다가 감자를 넣어서 햄버거라는 그런 그 어떤 상품 판매 데이터를 발견한 경우에 소비자가 양파와 감자를 살 때 햄버거도 같이 산다.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마트에 양파와 감자 코너 옆에 햄버거를 진열하면 많이 팔리겠죠. 이런 게 이제 연관 규칙 학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그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특정한 규칙 혹은 특성을 기준으로 데이터군을 구분을 시켜 놓고요. 이렇게 구분된 데이터 집합을 기반으로 여기에 새롭게 추가되는 데이터가 속할지 속하지 않을지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고객들이 어떤 구매 결정을 하거나 또는 해지 결정을 할 때 납득할 만한 그 기준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집화, 어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군집화와는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 이 분류에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 학습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군집화. 하나의 큰 데이터군을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이 군집화되어 있는 이 안에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작은 묶음으로 나눠서 분류를 해 놓습니다. 이때 분류하는 기준은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고객군을 비슷한 특성을 가진 소집단으로 묶어서 타겟 마케팅을 하려고 할 때 활용하는 것이 클러스터링이에요. 훈련된 데이터군이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도 합니다. 자, 회귀분석 기법도 쓰고 있습니다. 회귀분석 기법은 어떤 현상을 구성하는 종속 변수의 값이 변화하는데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 값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값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주로 소비자의 물건을 구매하는 패턴을 예측을 할 때 씁니다. 소비자 만족도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변수를 찾아내서
이 소비자가 단골 손님이 왜 변심했는지, 이 단골 손님이 변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낼 때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성 분석 기법이 있어요. 자, 뭐 자연어 처리 기술에 기반해서 웹을 포함한 텍스트 기반의 문서에서 글쓴이의 어떤 감정 같은 것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이죠. 글 쓴 사람이 긍정의 의미를 담고 글을 썼는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썼는지, 굉장히 중립적인 시각에서 썼는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분석을 해서 고객군을 파악하는 기법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로 주주들의 특성을 파악한다든지 할 때 이것들을 감성 분석을 합니다.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의 해외에서의 활용 사례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리턴 리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RR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주로 탈세 방지 시스템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취약해지고 이것으로 복지나 이런 것에 들어가야 되는 돈을 충분히 걷어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탈세나 사기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지능형 교통 안내 시스템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최적의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이제 지능형 교통 안내 시스템을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시스템들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지능형 교통 안내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용자에 의해 취득된 교통 정보를 그것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최적의 교통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자, 유럽 같은 경우는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교통정보 시스템에 적용을 많이 했는데요. 뭐 유럽은 여러 나라가 그 국경을 접해 놓고 많은 나라가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국가 간의 그 왕래도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교통 흐름량이나 속도를 측정을 해서 데이터화하고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동하는 그 차량이나 차량 이용객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5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2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예측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도시 전체의 정보를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0.1초로 아주 짧은 시간에 분석을 하고 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2시간에서 장기적으로는 24시간 후에 어떤 교통량, 교통의 흐름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사고가 났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랬을 때는 그 정보와 예측 정보와 실시간 수집된 정보를 반영을 해서 데이터를 수정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자, 국내에서는요, BC카드에서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점포를 평가하는 서비스의 빅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자, 자영업자들이 아주 소규모로 작은 규모로 창업을 할 때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찾아내고 사람이 빈번히 왔다 갔다 해야지 안마해도 이제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상권별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은 몫이라고 하는 위치가 중요하죠. 상권이 중요하죠. 그래서 약 1억 건의 상가업소 데이터를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6억 건 이상의 카드 사용 트래픽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분석을 해서 신규로 창업하려고 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으면 이 창업 예정 소상공인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권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지 성공 확률이 높더라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상공인 창업 지원해주는 점포평가 서비스의 서비스 플랫폼 모델입니다. 모델을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BC카드와 한국감정원 중소기업청이 서로 합동으로 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것을 분석을 해서 분석한 모형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웹 기반의 대민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소규모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비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이 밖에도 뭐 많은 응용 사례가 있지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도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조기 경보 서비스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FNC 코롱이라는 데는 뭐냐면 이제 의류를 만드는 회사죠. 이 의류를 만들고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패션 산업의 특징을 잘 활용해서 소비자의 어떤 감성이나 트렌드,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직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의류를 구매를 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소비자들이 구매했던 구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코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방문한 방문자들의 로그 데이터를 또 참고해서 이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소비자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3년에 전체 매출액과 이익은 줄었지만 패션 분야 분기 최고 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공부해야 될 것은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 분야 뭐 거의 전공으로 이제 3, 4학년 때 공부를 더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더 상세한 내용은 여기서 그때 다루시기로 하고 3월 인터넷 개론에서는 이 정도로 여러분을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